저기, 무서워.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으니까. 거친 해일이 반파제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던 끔찍한 밤이었죠.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폭풍우 주의보가 쉴 새 없이 울려대던 그 시각, 빚더미에 짓눌려 살던 뱃사람 강철수는 황급히 어망을 끌어올리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거센 파열음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거든요. 가냘픈 어린애의 오열이었습니다. 거기 무사한겨? 희미한 불빛이 닿은 갯바위 구석에는 어린 두 핏덩이가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고, 사내아이는 제 동생의 팔목을 죽일 듯이 움켜쥔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시퍼런 바닷물이 철썩일 때마다 수인은 금세 사내의 정강이 위로 차올랐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꼬마들을 안아들었습니다. 녀석들이 걸친 옷가지는 죄다 갈기갈기 뜯겨나간 참담한 몰골이더군요. 곳곳에 붉은 혈흔이 낭자했지만 정작 베이거나 다친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피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노릇이었죠. 제 누이만은 살려주셔요. 소년이 곁에 늘어진 소녀를 가리키며 애원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란 목숨 걸고 수호해야 할 존재가 생기면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기 마련이니까요. 평생 가난에 허덕이던 사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본조차 알 길 없는 이 신비로운 핏줄들이 훗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얼마나 비바꿔 놓을지를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로 큰 위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그곳을 향해 행운을 기원해 드릴게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건 모두 무료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꼬마들은 꼬박 이틀 밤낮을 내리 기절해 있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 목만 축이고는 다시 까무러치기를 반복했고, 사내는 행여나 큰일이 날까 노심초사하며 밤새 곁을 지켰죠. 냉기댕기 도는 헛간 한 구석에 낡아 빠진 이불을 겹겹이 깔아 녀석들을 다포주느라 정작 본인이 덮어끌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영바다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헛간에서 해진 그물망을 대충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흘째 동틀 무렵, 마침내 소년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허겁지겁 첫 끼니로 해물라면을 끓여주니 녀석이 대뜸 입을 열더군요. 어르신,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통영이란다. 그게 무슨 동네인지요? 사내는 흠칫 놀라 꼬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과거를 통째로 잊어버린 게 분명해 보였죠. 경상남도 통영 바닷마을이다. 그 말에 녀석은 조용히 수긍할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이라도 알려달라 다그쳤지만 소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누이 동생 역시 시야가 트이자마자 혈육부터 다급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소년의 품에 안기고 나서야 겨우 숟가락을 든 소녀조차 자신의 본명을 까맣게 잊은 상태였습니다. 낳아준 어미 아비의 얼굴은커녕 어느 시골 구석에서 떠돌다 왔는지조차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더군요.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단편은 시커먼 물결이 덮쳐오던 공포뿐이었습니다. 사내는 곧장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을 취할 요량이었죠. 막 전화기를 집어든 순간 덜컥 멈춰섰습니다. 지금 당장 알리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칠 테니까요. 가여운 핏덩이들은 시설로 넘겨질 테고 그걸로 인연은 끝이 납니다. 사실 그게 이치에 어긋나거나 나쁜 결정은 결단코 아니었죠. 사내 본인도 이성적으로는 정답임을 인지했지만 까닭 모를 묵직한 끌림에 그만
말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작업장에 홀로 남은 그는 사채업자 박재문에게 빌려 쓴 4,3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착잡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어느새 6천만 원을 돌파했고 전 재산인 배마저 저당 잡혔죠. 서류를 살피며 한숨 짓는 그의 곁으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빤히 종이 쪼가리를 응시하던 녀석이 불쑥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중간에 명시된 금리 계산식에 오류가 있네요. 화들짝 놀란 사내가 고개를 들었죠. 그게 무슨 소리니? 이 비율대로라면 총액은 6천이 아니라 5,700만 원이 정확해요. 무려 300만 원이나 부당하게 얹혀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녀린 손끝으로 서류의 특약 조항 한 줄을 정확히 가리키더군요. 동공이 흔들린 사내는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어찌하니? 그냥 슥 훑어보니 앞뒤가 안 맞는걸요. 찰나에 스쳐간 내용들이 사진 찍히듯 머리에 박힌다는 겁니다. 미심쩍은 마음에 다시 짚어본 결과 놀랍게도 소년의 지적이 100번 옳았습니다. 명백한 수치 조작이었죠. 단순 오기죄가 아니라면 그 악랄한 사채업자가 의도적으로 청구액을 뻥튀기 했다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렴치한 짓거리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작 꼬마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대로 짚어냈을 뿐이었고 넋이 나간 그는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기를 바닥에 엎어버렸죠. 날이 밝으면 처리하겠다 다짐했지만 애석하게도 평범한 내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돈놀이꾼 박재문이 선수 쳐버린 탓이죠. 이튿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선착장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칠흑빛 고급 세단이 폭우 어귀에 거칠게 멈춰 서더니 각 잡힌 양복을 차려입은 불청객이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의 60대 노신사.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처럼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강 선장, 그가 무탈하셨소? 끔찍한 넉살에 엉킨 줄을 풀던 사내의 두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여긴 어인 행차십니까? 재밌는 꼬맹이들을 주었다며? 폭투무 치던 날 떠내려온 녀석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개마을이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 게 분명했죠. 안 그래도 지금 막 파출소에 인계할 참이었습니다만. 아하, 그러셨어? 노신사가 능글맞게 실실 쪼개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왜 아직까지 안 넘기고 데리고 있으실까? 정막을 깨는 건 오직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맴도는 한마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연줄이 닿는 곳이 있으니 그 아이들, 꽤 괜찮은 보호시설로 빼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박재문의 서늘한 시선은 줄곧 창고로 향해 있었습니다. 1초 남짓 짧은 찰나, 다시 저를 응시하더군요. 덧붙여 이번 달 밀린 빚은 없던 일로 탕감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함께요. 그 빚덩이들을 넘기라는 입가에 미소를 띤 잔혹한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굳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제 손에 연락처 하나만 덩그러니 남긴 채 그의 차는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고작 돈줄에 흔들려 그 아이들을 팔아넘긴다면 제 인생은 대체 어디로 꼬꾸라지는 걸까요? 결국 그 명함을 품속으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방파제 템에 버려진 종이 쪼가리는 거센 물결 속으로 휩쓸려 갔죠. 멍한 정신으로 돌아온 안식처에는 사내 아이가 벌써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문지방에 몸을 웅크린 채 쉴 새 없이 바깥바람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있더군요. 야생 동물처럼 코를 킁킁대는 모습에 무얼하냐 물으니 바람의 흔적을 쫓고 있다며 오늘 밤 큰 비가 내릴 거라 덤덤히 말했습니다. 통영 바다의 옛 전설처럼 바람의 속삭임을 듣는 아이의 모습에 아주 많이 쏟아질 거라는 말에 올려다본 하늘은 야속할 만치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기만 했습니다. 헛소리라 여겼던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뉴스조차 예측하지 못한 거센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에 멍하니 소녀를 바라보았지만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온한 그 숨소리를 지켜보며 저는 조심스레 소년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네, 진짜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거니?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뜬 아이는 그저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딕다며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확신이 든다고 속삭였습니다. 곁에 있는 누이는 소연이라 불렀지만 부모님을 묻는 말에는 그저 쓸쓸히 고개를 젓는 게 그 아이가 가진 기억의 전부였죠. 날이 밝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해 시내로 나간 저는 녀석들에게 입힐 작은 옷가지들을 골랐습니다. 낡은 신발을 대신할 새 운동화까지 쥐어주니 35,000원이 훌쩍 빠져나가 얇은 지갑 속에는 이제 겨우 1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터덜터덜 걷는 귀갓길 내내 수만 가지 상념이 스쳤습니다. 당장 내 구가 석자인데 이대로 경찰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하고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낡은 지하 단칸방에 갚아야 할 빚더미만 6천만 원을 훌쩍 넘겼으니까요. 밥줄인 고깃배마저 저당 잡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사내아이가 해진 공책에 무언가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얼 그리 열심히 적냐 묻자 제 서류에 적힌 복잡한 금전 내역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고스란히 옮겨 적었다고 하더군요. 덧붙여 미심쩍은 구석이 3군데나 더 있다는 아이의 말에 저는 황급히 공책을 낚아챘고 삐뚤빼뚤한 글씨 옆에 그어진 표시들을 제 서류와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짚어낸 3군데 모두 교묘하게 그놈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거짓된 수치였죠. 애초에 300만 원 따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려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눈속임으로 얹혀있던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저는 씹어 삼키듯 욕설을 내뱉으며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두 손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서늘한 공포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죠. 이게 안 좋은 거냐고 해맑게 묻는 소년의 눈망울을 피하지 못한 채 저는 쓰디쓴 목소리로 아주 몹쓸 짓이라고 긍정했습니다. 제가 큰 피해를 보게 된 거냐며 되묻는 아이에게 씁쓸히 고개를 끄덕이자 녀석도 조용히 수긍하더군요. 그러더니 숨겨진 속임수를 자신이 더 파헤쳐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고작 12살짜리 꼬마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죠. 코웃음조차 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녀석의 맑은 눈동자에는 한치의 장난도 없는 굳은 진심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볕이 뉘엿뉘엿질 무렵 놈의 수족인 비서 여자가 적막한 부둣가에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출이 혼자더군요. 탈 것 하나 없이 걸어온 여자는 저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우리 은신처 주변만 배회하다 사라졌습니다. 등 뒤에서 지켜보던 어린 누이가 저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속삭이길래 어째서 그리 느끼냐고 물으니 걷는 소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통영 바다의 영혼처럼 해를 끼칠 인간은 바닥을 딛는 소리부터 다르다는 맹랑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갓 8살을 넘긴 아이가 내뱉은 서늘한 통찰이었죠. 깊은 밤, 저는 어둠 속에 못 박힌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경찰에 넘기는 게 순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건만. 자꾸만 진실을 파헤치던 그 낡은 공책과 다가올 비를 감지하던 작은 소녀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핏덩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등 뒤에 거대하고 기이한 운명의 굴레가 얽혀 있다는 걸 당시에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도미토리 무렵 아이들의 해진 옷가지를 비벼 빨던 제 두 손이 허공에 굳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솔깃 틈바구니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덩어리가 만져졌거든요. 억지로 꿰매놓은 듯한 자국을 조심스레 긁어내자 엉성하게 얽혀있던 매듭이 스르륵 풀려나갔습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헝겊 틈새로 숨겨져 있던 기묘한 물건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검은색 상처로 뒤덮인 작은 USB 메모리 하나. 저는 홀린 듯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짙은 짠내를 품은 이 물건을 도대체 누가, 어떤 끔찍한 이유로 아이의 품에 숨겨둔 걸까요? 서서히 밀려오는 불길함에 저는 주먹을 꽉 말아 쥐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가르고 허기가 진다며 투정 부리는 어린 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이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깊은 주머니 속으로 감춘 뒤 아이를 품으로 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두 번째 엇갈림이 될 줄은 하늘도 그리고 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남자가 3일 뒤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평소와 달리 불청객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까만 승용차 2대에서 양복 차림의 사내셋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죠. 그 중심에는 기분 나쁜 미소를 머금은 박지문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이, 강영감. 오늘만큼은 대화 좀 나누자고. 그의 너스레에도 철수 영감은 묵묵히 찢어진 그물만 깁고 있었습니다. 내뱉을 말 따윈 없소이다. 아이고, 난 나눌 이야기가 산더미인데. 박 사장이 삐걱대는 낡은 배를 향해 성큼 다가왔죠. 그는 거친 뱃전을 손등으로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고철덩어리 수명이 20에는 좋게 넘었지요? 23해 동안 고친 돈만 해도 배 한 척값일 텐데 명년엔 출항호가도 안 떨어지겠어? 영감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나 험한 놈 아닙니다. 이 바다 뱃사람들 내가 얼마나 거두어 먹였는지 뻔히 아시전쇼. 폭풍우 덮쳤을 때 위로금 지어준 것도, 지난번 유류비 폭등할 때 쌈짓돈 푼 것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틀린 구석 없는 사실이었죠. 핏덩이들 문제는 복잡할 거 없어요. 연고도 없는 애들 번듯한 곳에 맡기면 그만입니다. 서울 쪽에 기가 막힌 보육시설을 내가 좀 알거든. 금전적인 뒷바라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제야 늙은 어부가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애를 쓰시오? 생판 남인 꼬마들에게 말입니다. 순간 박 사장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 그는 다시 가짜 미소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 천성이 이렇습니다. 딱한 처지 보면 못 지나치는 오지랖이랄까? 노인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작자가 필시 애들 정체를 눈치챘구나. 비록 물증은 없었지만요. 오롯이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54해 동안 거친 파도와 싸우며 길러낸 육감이었죠. 고민해 부리다
박 사장이 만족스레 턱을 당겼습니다. 샘을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빗독촉 밀어주는 건 이달을 끝으로 끝날 테니까. 이내 일당의 차량이 매연을 뿜으며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우두커니 수평선만 노려보았습니다. 저놈 아가리에 애들을 던져줄 순 없다. 까닭은 본인도 설명할 길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이 경고할 뿐이었죠. 해질녘 허름한 보관소로 가보니 민준이가 낡은 노트를 뒤적이고 있더군요. 여동생 소연이는 슬레이트 문턱에 걸터 앉아 바다 새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이었습니다. 오라비, 오늘따라 새들 오는 게 영 꺼림칙해. 소년이 노트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무해가? 소리가 바닥에 깔리잖아. 저놈들이 땅에 붙어 울면 큰 비바람이 들이친다던데. 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 계집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어. 영감은 아이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꼬마야, 대답을 듣고 그는 물었습니다. 이런 외딴 곳이 두렵진 않고? 아이는 묵묵히 넘실대는 물결만 응시하다 입을 뗐습니다. 물보라치는 소린 겁이 나요. 하오나 할아버지 숨쉬는 소리는 하나도 안 무서운걸요? 노인은 억장이 무너져 꿀먹은 버머리가 되었습니다. 고작 8태를 산 핏덩이의 위로를 받다니. 어스름이 내리고 끼니를 때운 뒤였죠. 판잣문 너머로 사뿐거리는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빼꼼히 문짝을 열어보니 최 비서였습니다. 대낮에 그 악당 옆에 바짝 붙어있던 여자였죠. 밤이 깊은 지금은 일행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노인이 밖으로 나서자 그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야심한 밤에 웬일이시오? 그녀는 사주 경계를 하며 허겁지겁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해 떠 있을 적에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애들 살피러 창고로 몰래 접근했을 때 저도 몰래 그 뒤를 밟았거든요. 들키지 않게 숨어서요. 노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자가 어린 여자의 귀 뒤쪽을 유심히 확인하더군요. 귓바퀴 뒤를? 조그만한 흑점이 하나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 표식을 확인하자마자 어딘가로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뉘에게 말이요? 여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장 안 된 발신번호였어요. 하지만 그자가 읊조린 내용이 똑똑히 들렸죠. 틀림없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군요. 양쪽 전부 다요. 통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늙은 어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니. 애초에 이 남매의 정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소리였죠. 지난번 해일이 일기 전부터 놈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비밀을 내게 누설하는 꿍꿍이가 뭐요? 여자가 결연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제 마음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꼬마들의 눈망울이... 그녀는 말을 맺지 못했죠. 몸을 돌린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자가 들이닥칠 겁니다. 내일은 병력까지 끌고 올 테니 각오하세요. 구두 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노인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몰아쳤습니다. 바닷새들이 바닥을 기듯 우짖었죠. 어린 계집아이의 예언이 적중한 겁니다. 끔찍한 비바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다는 비정함. 뉴라서 이 어린 생명들을 지우려 안달이 났을까요? 어떤 악귀가 남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단 말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선 방 안엔 사내 아이가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라비의 소매를 꼭 쥔 채 끝나라를 헤매고 있었죠. 노인은 투박한 손으로 품 안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매만졌습니다.
희미한 전등 아래 비춰보니 흠집투성이의 까만 쇳덩어리. 도대체 이 조그만 물건 속에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담겼을지. 당장 확인해볼 샘플 따위는 이곳에 없었지만 읍내까지 나가면 밤샘 영업을 하는 인터넷 PC방이 있었죠. 날이 밝아 핏덩이들이 눈을 뜨기 전까지 호다닥 다녀올 요량이었습니다. 영감은 단서를 다시 깊숙한 바지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새근거리는 남매의 어깨 위로 얇은 모포를 여며주었습니다. 내일은 기어이 저승사자 같은 놈이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테니까요. 곁에 누군가 도사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무조건 이곳을 떠나야 했기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낡은 벽돌 틈새로 스며드는 바닷바람 소리가 유난히도 무겁고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다가오던 새벽 4시.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인적 끊긴 거리를 지나 항구 마을에서 시내까지 좋게 20분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옷깃에 스며든 비릿한 갯내음을 맡으며 건너라니 아득한 곳에서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이 울리더군요.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저 배처럼 저 역시 엎드려 잠든 아르바이트생을 뒤로하고 낡은 PC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석진 좌석에 자리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리 칩을 연결하자 눈부신 모니터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화면에 뜬 3개의 문서 중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장부라고 적힌 표 계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마자 20개가 훌쩍 넘는 복잡한 항목과 빼곡한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군요. 전문적인 장부 흐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서 소름 끼치는 규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원래 가치와 부당하게 뻥튀기 된 가짜 거래 내역이 쌍둥이처럼 기록되어 있었죠. 통영부터 고흥과 완도, 그리고 진도까지 남해 바다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횡령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추악한 연루자들의 명단 한가운데 기가 막히게도 제 이름 석자가 버젓이 올려져 있더군요. 제 이름 옆에 적힌 5,400만 원이라는 빚. 진짜 빌린 2,900만 원을 빼면 무려 2,500만 원이 조작된 겁니다. 20년이나 속았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두 번째 문서를 열자 바다 건너 타국의 낯선 계저들이 나타났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까지. 뉴스에서나 떠들썩하게 다루던 검은 돈의 은닉처가 분명했습니다. 문서 맨 밑바닥에 적힌 최종 합산 금액은 무려 32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규모였습니다. 320억. 제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제 두 손은 이미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파일. 민준에게라는 제목을 본 순간 마우스를 쥔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품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이 기계는 오직 그 아이만을 위해 남겨진 슬픈 유품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영상을 재생하자 까맣던 화면이 밝아지며 누군가의 낯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흔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꼭 빼닮은 한 사내가 앉아있더군요. 황급히 소리를 켰습니다. 아가, 네가 이 화면을 마주하고 있을 때쯤엔 아마 나는 네 곁을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라며 입을 떼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음성은 한없이 차분하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모든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목소리로 그는 아이가 숨겨진 명문가의 핏줄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조부께서 바로 그 거대한 해운사 회장님이시란다. 하지만 지금 그분 곁에 뱀 같은 자가 도사리고 있지. 평생 일군 가업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박재문이라는 악인을 막아내려다 내가 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단다. 모니터 속 그는 애써 슬픔을 삼키며
이 작은 칩 안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밝힐 열쇠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절대 홀로 짐을 짊어지지 마라. 꼭 진실한 어른을 찾아 이 무게를 넘겨주어야만 한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던 그는 겁먹었을 어린 동생의 손을 오빠인 네가 단단히 잡아달라 당부했습니다. 40초 남짓한 그 짧고 비극적인 유언이 끝난 뒤 저는 귓가에 꽂혀있던 선을 허망하게 뽑아냈습니다. 얼룩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비가 피 끓는 심정으로 찾으라던 그 진실한 어른이라는 단어가 맴돌더군요. 기구한 운명은 파도를 타고 그 가여운 아이들을 제 발치로 데려다 놓았던 겁니다. 그 거대 기업은 저조차도 잘 알았죠. 남의 바닷바람을 맞고 사는 이들 중 모르는 이가 느 있겠습니까? 항구 물동량의 절반이 그곳 소유였으니까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대기업의 핏줄이 지금 제 허름한 작업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얇은 이불에 기대어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메모리를 꽉 쥐고 밖을 나서니 어느새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핏빛으로 물드는 수평선이 참으로 장엄했지만 그런 낭만을 감상할 만한 마음의 여유 따위는 티끌조차 없었습니다. 그자들이 들이닥치기 전 서둘러 돌아가야만 했고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엔 이미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동생 곁에서 행방을 묻는 녀석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말없이 그 작은 무릎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간직해온 아비의 마지막 흔적을 꺼내어 아이의 손길이 닿을 곳에 가만히 내려놓았죠. 물끄러미 그 작은 조각을 바라보던 아이는 차마 만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이것의 정체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품속에 줄곧 간직하긴 했지만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는 그 애절한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기신 거란다. 놀라움에 커진 눈망울을 향해 저는 그 안에 담긴 슬픈 영상의 존재를 일러주었습니다. 오직 널 위한 이야기라는 말에 아이가 마침내 조각을 풀려잡자 그 가녀린 마디마디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퍼질 듯 움켜쥔 채 침묵을 지키던 아이가 아비의 유언을 묻자 저는 참아왔던 진실을 먹먹한 목소리로 풀어냈습니다. 참혹한 진실을 토쉬 하나 없이 들려줬지만 소년의 표정은 기묘할 정도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고작 12살 아이가 품을 수 없는 아주 서늘하고 깊은 얼굴이었죠. 무거운 정적 끝에 아이가 묻더군요.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그놈은 악당인데 그럼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남자는 흠칫 놀라 시선을 맞췄습니다. 내가? 폐부를 찌르는 투박하고 날선 물음이었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그는 마침내 쓸쓸히 뱉어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구나. 허나 너희 핏줄을 그놈 지옥으로 밀어넣진 않으마. 그 말에 아이는 묵직하게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칭얼대며 깬 어린 여동생이 눈을 비비며 오빠에게 밥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쥐고 있던 무거운 새 조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겐 너무 버거운 운명이니 아저씨가 맡아주세요. 남자는 그것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정각, 원수 같은 불청객이 들이닥쳤죠. 경고했던 대로 검은 세단 3대가 나타났고 그 곁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에 낡은 서류 가방을 꽉 쥔 모습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법조인임을 눈치챘죠. 불청객이 비열하게 웃으며 선심 쓰듯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빚을 지워주겠다는 각서였죠. 도장 안 하면 모든 끔찍한 악연이 끝난다고 유혹했습니다. 허나 그는 종이를 밀쳐내며 서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이 핏덩이들을 대체 어디로 빼돌릴 작정이냐고요. 시설 좋은 곳이라는 변명에 정확한 목적지를 따져 묻자 놈의 눈빛이 독사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억지 미소를 띤 채 빈정거렸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뱃놈 주제에 무슨 부모 행세를 하냐면서요. 잔인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위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그저 완벽한 타인이었으니까요. 한낱 비린내 나는 뱃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 밑에서 먹고 자며 식구가 된 내 새끼들이라고요. 나한텐 그게 천륜이야. 순간 여유롭던 놈의 얼굴에서 가면이 깨지며 생전 처음 보는 분노가 터졌습니다. 험악한 덩치들이 포위망을 좁혀와도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바로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문이 끼익 열리며 핏기 가신 소년이 여동생의 손을 꼭 쥔 채 나타났고 원수의 살벌한 시선이 아이에게 확 꽂혔습니다. 소년 역시 그 악마를 뚫어지게 응시했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는데 본능적인 공포가 혈관을 타고 번졌습니다. 두려움에 동생의 온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을 때 놈이 소름 끼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남자의 넓은 등 뒤로 파고들자 놈의 시선이 다시 남자를 향하며 짙은 살기를 띠섰습니다. 이번 달까지 그 목숨 같은 빚을 청산 못하면 전 재산인 배와 집구석까지 모조리 빼앗을 테니 피눈물 흘리지 말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죠. 짐승처럼 뒤돌아선 무리가 매몰차게 떠난 뒤에도 남자는 망부석이 된 듯 차가운 바닷바람만 맞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거친 손바닥을 감싸주자 소년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제게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묘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자 아이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놈의 비밀 장부에서 낯익은 조합 이름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아저씨가 쓴 대출 서류와 금액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놈들과 한 통속으로 짜고 친 사기극이었죠. 배우자의 실명까지 알아냈다는 말에 남자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네가 그 암호 같은 문서를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느냐 묻자 소년의 입에선 기막힌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몰래 뽑아둔 기밀문서 더미를 우연히 훑어보다가 구석에 찍힌 붉은 직인을 보고 직감적으로 퍼즐을 맞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검은 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망연자실에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죠. 고작 12살짜리 아이가 찾아낸 소름 끼치는 진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계획을 묻자 아이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 부패한 직원의 이름이 정확히 5글자라며 자신이 직접 종이에 적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배신자의 목줄만 주면 놈을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다고요. 그 비장한 순간 배고프다며 침얼대는 동생을 향해 아이의 눈빛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는 핏덩이들을 바라보며 남자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목숨줄을 쥔 빚은 6천이었습니다. 낡아빠진 배와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이 남은 전부인데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엔 무려 320억짜리 피 묻은 진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지독하게 엇갈리기 시작한 그날 해질녘 묘령의 조력자로부터 은밀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로 찍힌 단 한 줄의 경고. 윗선에서 마침내 중앙의 거물들에게 손을 뻗쳤다는 섬뜩한 내용이었죠.
3일 뒤면 첫 환자가 당도할 거란 암시를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흔적을 없앴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죠. 스산한 가을바람 속에 사흘이라는 시한부를 대내며 남자는 밤새도록 차가운 쇳덩어리를 움켜쥔 채 뜬 눈으로 어둠을 지새웠습니다. 사흘 안에 당도할 파괴자가 과연 진짜 배우인 거물급 회장의 그림자일지 아니면 또 다른 피바람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자 소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낡은 수첩에 첫 장을 넘겼습니다. 부스스 깬 어린 동생은 녹슨 문틈 사이로 바다 내음을 깊이 들이마셨죠. 오늘은 바람이 잔잔하네. 폭풍 전야 같은 그 한마디가 아이의 슬픈 아침 인사였습니다. 평범하게 구름 낀 하늘을 보며 시작된 하루였죠. 낡은 냄비에선 해물라면이 끓고 있었고요. 새 식구가 숟가락을 들었을 때 12살 꼬마가 낡은 노트 하나를 쓱 내밀더군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거기엔 바닷마을 금융권 담당자의 이름과 함께 도무지 아이가 썼다고 볼 수 없는 거액의 액수들이 빽빽이 채워져 있었죠. 동네 권력자와 짜고 뱃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한 정황이 담긴 거였어요. 이중장부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빼돌린 검은 돈의 흐름.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그 장부의 구석이었죠. 규모를 묻자 대충 셈한 것만 3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더군요. 빙산의 일각이겠지만요. 순간 먹던 국물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동틀 무렵까지 이 여린 아이가 홀로 짊어진 무게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록. 언론이든 수사기관이든 이 진실을 터뜨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 악랄한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곳이 과연 있을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바닥은 이미 그 사람의 왕국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치안을 책임지는 우두머리조차 그의 주말 유흥 상대였죠. 돈줄을 쥔 추장도, 지역 여론을 움직이는 언론사마저도 전부 그의 핏줄이거나 돈으로 묶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전 물이라고 하자 아이도 시궁하더군요. 그럼 수도권은 어떠냐 물었지만 그건 역시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은 아이의 낯빛이 잠시 깊게 가라앉더니 문득 핏줄인 그 어르신을 찾아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거대 기업의 총수. 하지만 세상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네가 과연 그의 진짜 핏줄임을 입증할 길이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지워진 듯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했죠. 화면 너머 남겨진 아버지의 유언뿐, 스스로를 증명할 물리적 물증도, 심지어 본인의 진짜 이름 석자조차 희미했으니까요. 그때 곁에 있던 동생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오빠의 손등에 난 2개의 흔적, 그리고 자신의 귓가에 남은 흔적이 증거라고요. 우리 가족만의 피의 징표라며 잊고 있던 어머니의 존재를 무심코 입 밖으로 꺼낸 겁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랐는지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만 동그랗게 떴습니다. 희미한 얼굴이 떠오르냐고 묻자 그저 도리질만 하더군요. 파편처럼 남은 그 한마디 외엔 전부 짙은 안개 속이라고 했습니다. 서글픈 정막이 내려앉은 늦은 오후, 뜻밖의 불청객이 우리의 은신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단정한 자세로 마주 앉은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선 묘한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꼭 털어놓을 진실이 있다며 입을 떼는 그녀를 향해 전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2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 악당의 수족으로 살았다고 했죠. 원래부터 그렇게 괴물은 아니었다는 변명과 함께요.
초기엔 가난한 뱃사람들을 진심으로 구휼하려 했다더군요.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인가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만지는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순간 흑화했다는 고백에 전 그저 묵묵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처음 그곳의 문을 두드린 건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자본을 횡령한 결정적 단서를 쥐고 찾아온 그분에게 악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끔찍한 사냥을 지시하는 통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며 자신이 그 살인 모의의 목격자라 자백했죠. 차라리 귀를 막았다면 평생 몰랐을 그 잔혹한 진실을 엿듣고 말았던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었냐고 캐물었습니다. 일가족이 배를 타는 그 운명의 날을 언급했다는 순간 서늘한 공기와 함께 처연한 바다의 울음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씹듯 뱉어낸 제 물음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참혹한 비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자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참회하듯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입을 틀어막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먹였죠. 22년의 안락함, 내게 쥐어진 모든 푸녀가 그 살인마의 떡구물이었기에 그저 비겁하게 두 눈을 감아버렸던 겁니다. 분노조차 잊은 제 침묵 속에서 고개를 든 그녀가 마침내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녀의 귓가에 남은 그 운명의 징표를 악당이 알아채던 그 섬뜩한 찰나를 그녀 역시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억울하게 떠난 그 아버지의 서글픈 눈동자가 겹쳐 보였다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도대체 어쩌려느냐는 제 추궁에 그녀는 낡은 가방을 열어 무거운 결심이 담긴 종이 뭉치를 탁자 위로 밀어냈습니다. 은밀한 금고 속 철저히 숨겨져 있던 금융 비리의 실체들, 그 치명적인 약점의 사본들을 그녀가 직접 목숨 걸고 빼돌린 거였어요. 10여 장의 핏빛 증거들, 그 작은 저장 장치와 이 문서들만 있다면 그 괴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다고 장담하더군요. 서류를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본인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후회 없냐는 짧은 질문에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처연하게 입꼬리를 울려 보였습니다. 22년간 매일을 지옥 같은 죄책감에 떨었으니 생애 마지막 한 번쯤은 인간답게 용기를 내고 싶다더군요. 저는 기꺼이 그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틈으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지독한 악연으로 얽힌 소년과 죄인이 허공에서 시선을 부딪혔죠. 숨막히는 적막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의 작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꼬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아빠를 아시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참 따뜻한 분이었다고 속삭였죠.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긍정의 눈짓만 보냈고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문턱 너머로 아이가 사라지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서울 쪽에 믿을 만한 언론인이 한 분 계셔요. 그 악연의 끈이 닿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쪽지를 건넸고 남자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쥐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쓸쓸한 뒷모습 너머로 짙은 회한이 묻어나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저 핏덩이들만큼은 제발 빛나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대답조차 듣지 않고 호련히 사라진 그녀를 뒤로 한 채 그는 운명을 가를 증거물들을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서늘한 무게감이 가슴을 짓누를 때 안방에서 나온 어린 소녀가 묘한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나가신 분 걸음걸이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게 어딘가 훌훌 털어버린 듯한 소리가 난다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무려 2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족쇄를 끊어낸 자의 홀가분함이었을 테죠.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항구 어귀에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흔적이었고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죠. 칠흑 같은 심야의 정적을 깨고 정체 모를 두 사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둣가 어귀에 못 박힌 듯 선 채로 미동조차 없는 그들을 남자는 갈라진 틈새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지역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하고 이질적인 살기가 주변을 맴돌았죠. 바위처럼 견고해 보이는 불청객들을 향해 곁에 다가온 어린 소녀가 속삭였습니다. 숨을 쉬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무서워요. 전문적인 교육을 거친 자들 같다는 8살 꼬마의 섬뜩한 통찰력에 그가 출처를 물었지만 아이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진다는 모호한 대답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은신처의 모든 자물쇠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황급히 소년을 불러내 당장 떠날 채비를 지시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쫓기듯 나서야 했지만 애당초 그들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없었죠. 낡아빠진 일기장과 여벌옷 하나가 전부라. 단 5분 만에 피난 준비가 끝났고 그들은 서둘러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건물 뒤쪽의 좁은 샛길은 바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듬직한 등을 내보이며 앞장서는 어른의 뒤를 따라 두 고아는 서로의 작은 손을 꽉 쥔 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짙은 바다 안개가 비릿한 냄새를 실어날랐습니다. 찢겨진 그물창들이 눅눅하게 밟히는 길을 간신히 벗어나자 번화가로 이어지는 텅 빈 아스팔트가 서늘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우뚝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항구 도시 전체가 이미 그 악당의 거미줄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일면식이라도 있는 지인에게 의탁하는 것은 곧 그들의 목숨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짓이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곁을 지키던 소년이 아까 받은 그 명함을 떠올렸고 남자는 다급히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에는 언론사 부서와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이곳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한다는 소년의 재촉이 이어졌죠. 오늘 밤을 넘기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12살 아이의 절박한 외침은 뼈아프게도 너무나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다이얼을 돌렸고 신호음이 딱 3번 울리며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명료한 남성의 음성이 흘러나왔고 신분 확인이 끝나자마자 상대는 곧장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남쪽 바다 끝에서 걸려온 전화라며 조력자의 이름을 대자 찰나의 숨막히는 공백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죠. 현재 위치를 묻는 다급한 목소리에 부둣가 주변이라 답하자 당장 그곳을 이탈해야 한다며 피난이 가능한지 물어왔습니다. 인근 기차역으로 합류하라는 지시에 이동 수단이 없다고 호소하자 무조건 빈 차라도 잡아타라며 30분 내로 도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도로변에서 기적적으로 빈 영업용 차량을 발견한 세 사람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의아한 눈빛을 보내는 운전기사를 향해 그들은 이웃 도시의 기차역으로 달려달라고 다급히 부탁했습니다. 뒷좌석에 웅크린 채
차가운 유리에 얼굴을 묻은 소녀 곁에서 소녀는 어둠 속에서도 일기장을 펼쳐 작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었죠. 전방을 응시하는 남자의 시야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도로 위로 드문드문 흩어진 희미한 불빛들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계수단인 어선은 압류당했고 몸니일 보금자리마저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미련은 단 하나도 없었죠. 그저 이 기구한 운명에 휩쓸린 어린 두 생명을 지켜내는 것만이 목적지까지 남은 25분 동안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정상 앞에는 이미 정체불명의 승용차가 대기 중이었고 30대 중반의 안경을 쓴 평범한 인상의 사내가 문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펜을 쥔 엘리트라기보단 이웃집 청년 같은 수수한 얼굴의 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확인하며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처투성이인 두 핏덩이의 얼굴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이내 무언가 깊은 사연을 직감한 듯 남자를 바라보았죠. 과거의 진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와 여인이 남긴 기밀 문서가 모두 무사한지 거듭 확인한 뒤 그는 안도감과 함께 고개를 주워끌었습니다. 당장 이 위험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서둘러 일행을 차량에 밀어넣고는 거칠게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고속국도에 진입한 뒤에도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뒷좌석의 작은 입술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한 소녀의 투정에 돌아보니 아이는 제 오빠의 가냘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평온한 안식의 꿈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밤이 비로소 따뜻한 체온으로 물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이의 작은 어깨를 민준이가 감싸하는 순간이었죠. 강 기자가 낮게 속삭이더군요. 최영란 씨를 통해 다 전해 들었다고요. 애들 정체는 대체 누가 말해준 겁니까? 낮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거든요. 메모리 장치와 비밀 장부, 그리고 이 꼬마들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요. 물끄러미 강 기자를 응시하던 철수건 불었죠. 영란 씨 말을 신뢰합니까?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선을 댔다는 건 이미 모든 걸 걸었다는 뜻이니까요. 어둠이 깔린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명멸할 때 조용하던 민준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신문사 사람인가요? 강 기자가 백미러 너머로 녀석과 눈을 맞췄죠. 그래. 박재문 그 인간 만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겠니? 그 칩에 담긴 내용이 전부 진짜라면 당연히 터뜨려야지. 그러자 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0% 진실이에요. 강 기자가 피식 실수를 터뜨리며 그걸 네가 어떻게 확신하냐고 묻자 장부속 수치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묘한 대답이 돌아왔죠. 순간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동생 소연이는 이미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고 곧이어 민준이의 무거운 눈꺼풀도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죠. 창공을 가르며 스쳐가는 광주, 전주, 그리고 서울행 이정표를 멍하니 바라보던 철수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진동이 울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액정에 뜬 건 생전 처음 보는 발신처였죠. 그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철수 본인인가? 수화기 너머로는 묵직하면서도 쇠약한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시냐고 묻자 자신을 한도현이라 밝히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철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던 강 기자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곁눈질을 했죠. 핏줄들 지금 그쪽에 데리고 있나? 철수가 힐끗 뒷좌석에 새근거리는 남매를 확인하고는 그렇다고 답하자 깊고 떨리는 한숨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내 새끼들이 살아있었구나. 늙은 회장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슬픔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턱끝이 막혀버린 철수에게 노인은 지금 당장 본인이 직접 내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만나기로 한 곳은 늦은 밤의 적막한 휴게소였죠. 마찰음과 함께 엔진이 꺼졌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자는 강 기자의 말에 철수는 굳이 곤히 자는 녀석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차 안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온 두 남자는 나란히 선 채 칠흑같이 어두운 주차장 입구만 뚫어줘라 주시했습니다. 한도연 회장 본인이 직접 이리로 온답니다. 철수의 말에 강 기자는 담담히 고개를 주워거렸죠. 실은 낮에 자신에게도 그쪽에서 먼저 접촉해왔다고요. 회장님이 직접요? 아니, 비서실 측이었죠. 사라진 손주들을 애타게 수소문 중인데 단서만 제공하면 상상 이상의 살해를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철수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죠. 그래서 기꺼이 이 한밤중에 여기까지 동행하신 겁니까? 씁쓸한 표정으로 권련을 하나 꺼내든 강 기자는 차마 불은 붙이지 못한 채 손가락 사이로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증거물부터 넘겨주시죠. 밤새 뜯어봐야 하니까요. 보도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명일 인터넷판의 선공개 후 모레 신문 일면을 장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수 쳐서 박재문 쪽이 발뺌이라도 하면 어쩝니까? 오히려 발악하게 내버려 두라는군요. 그래야 판을 더 거대하게 키워 박살낼 수 있다면서요. 잠자코 있던 철수가 마침내 품에서 메모리칩을 꺼내 들었습니다. 때 묻은 포장 그대로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죠. 물건을 유심히 살피던 강 기자가 그 출처를 묻더군요. 애들 낡은 점퍼 안감 속에 비밀스레 바느질되어 숨겨져 있었다고 전해줬습니다. 그 말에 흠칫 놀란 기자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을 뜬 아비의 마지막 발악이었겠군요. 먹먹한 금정에 그는 괴로운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죠. 사실 그 아이들 부친 제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쯤 그 빌어먹을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상경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물증이 탁없이 모자라 기사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꺼내지 못한 제 무능함 때문이었죠. 그의 시선이 허탈하게 칩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 죽은 아비가 목숨과 맞바꿔 여기까지 증거를 들이민 셈이네요. 그때 굳게 닫힌 차문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기척이 났습니다. 짐작건대 첫째 녀석이 눈을 뜬 모양이었습니다. 다급히 차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꼿꼿하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죠. 여긴 어딘진 는 아이에게 쉼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멍하니 밖을 보던 아이는 칩의 행방을 물었고 기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안심시켰죠. 그제야 안도한 듯 아이가 작게 턱을 당겼습니다. 곁에서 숨소리를 내며 자는 누이 동생을 보며 아이가 조심스레 입술을 뗐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희 할아버지라는 분이 오시고 있나요? 깜짝 놀라 그걸 어찌 눈치챘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온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고 하더군요. 철수가 복잡한 심경으로 소년을 응시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이 널 두렵게 하니? 잠시 허공을 보며 고민하던 아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엔 그분에 대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거든요. 두렵지도 반갑지도 않다는 아이에게 그래도 너희 핏줄이라고 일러주었죠. 머리로는 혈육인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먹먹한 고백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켜진 밖으로는 낯선 차량들만이 의미 없이 오가며 황량한 휴게소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죠. 아이가 문득 고개를 돌리며 묻더군요. 그럼 아저씨는 어쩌실 건데요?
저희 남매가 그분에게 거두어지면 아저씨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댈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침묵한 게 아니었죠. 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목구멍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저씨가 또하는 채무를 묻는 녀석에게 어른 일은 신경 끄라고 다그쳤지만 그 장부 속에 아저씨 명의도 들어있었다는 뜻밖의 대답이 날아왔습니다. 악의적으로 불어난 가짜 빚더미 말이에요. 박재문 그 자식만 파면시키면 억울하게 빼앗긴 돈을 전부 되찾을 수 있다며 녀석이 도리어 철수를 다독이고 있었죠. 철수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혈육 상공을 앞둔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밤에 제 구가 석자인 이 작은 꼬마가 외려 남인 자기를 챙기고 있다니요. 민준아 하고 가만히 이름을 부르자 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선 대체 무슨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거니? 숨김없이 말해보라는 말에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는 여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덤덤히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오빠라 부르며 의지하잖아요. 머리통은 텅 비어버렸는데 이 고사리 같은 손을 쥘 때마다 제 피가 먼저 반응해요. 이 목숨 걸고서라도 이 애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걸요. 그 묵직한 진심 앞에 철수는 또다시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아저씨가 제 밥숟가락 챙겨주실 때도 똑같이 따뜻했거든요. 곁을 지켜야겠다는 기묘한 끌림, 소년의 짙은 시선이 내게로 닿았습니다. 시작점은 흐릿해도 내 자리는 필연적으로 이곳이었죠. 정면을 응시하던 두 눈시울이 속절없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미쳐 훔치기도 전에 강 기자가 다급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스산한 공기를 가르고 진입한 검은 세단 2대에는 낯선 서울 번호가 적혀 있었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태였으나 넥타이조차 없는 차림새에 그간의 애타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차량을 발견한 그의 걸음이 이쪽을 향했고 나 역시 조심스레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짝 다가선 그는 뒷좌석의 두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나 또한 그 애절한 표정을 지켜보았죠. 70평생의 세월이 단숨에 허물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한도연이요. 강철수입니다. 혈육분들은 저기에... 내 대답에 그는 힘겹게 헐떡이는 호흡을 가다듬었죠. 우리 아들 내외는... 차마 끝맺지 못하는 그의 비통한 말끝을 내가 조용히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흔적이 묘연합니다. 고개를 떨군 그를 위해 나는 아주 느릿하게 뒷문 손잡이를 당겨주었습니다. 잠든 동생 곁에서 굳어버린 소년과 백발의 혈육. 기나긴 정적 끝에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죠. 소년의 애뜬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우리 친할아버지신가요? 목이 메어 연신 턱만 끄덕이자 소년이 다급히 누이 동생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 좀 떠보렴. 부스스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난 아이의 시선이 낯선 노개개개로 머물렀죠. 누구셔요? 그 순간 70대의 거목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네 할애비란다. 뚫어지게 핏줄을 뜯어보던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빠랑 눈매가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 순수한 한마디는 억눌렀던 통곡과 환희를 터뜨리게 했고 곁을 지키던 강 기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그 기적 같은 상봉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년과 시선이 얽혔죠. 어떠한 언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담아내는 먹먹한 눈빛 교환만으로 모든 진심이 전해졌으니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튿날 아침부터 매섭게 굴러갔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을 폭로 기사가 인터넷에 강타했죠. 남해안 일대를 15년간 유린한 이중장부의 실체, 그리고 320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폭로였습니다. 진실을 갈망하던 여론이 들끓으며 보도된 지 단 2시간여 만에 5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했죠. 즉각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거센 수사 촉구가 빗발쳤고 마침내 잠들어 있던 검찰의 칼날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호화 저택에 숨어있던 주동자는 물론 공범이었던 조합 간부까지 줄줄이 쇠고랑을 쳤습니다. 관련자 한 명은 제 발로 조사를 자처했다더군요. 내게 들려온 소식은 여기까지였고 어느덧 열흘이 흘렀습니다. 다시 고향 바다로 발길을 돌렸을 때 익숙한 비린내를 품은 선착장과 허름한 보관소는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었죠. 내 분신 같은 어선도 무사했습니다. 얼마 뒤 사법부의 직인이 찍힌 기적 같은 비탄감 판결문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조작되었던 허위 금액들이 전부 공중으로 흩어지고 온전히 남은 나의 진짜 짐은 2,9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허나 그마저도 놈의 하부 조직과 엮인 돈줄이었기에 순조롭게 청산 절차를 밟아 소멸할 용명이었죠. 54년이라는 기나긴 생에 최초로 족쇄가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모든 것이 낯설고 얼떨떨했죠. 텅 빈 작업장 한켠에 주저앉아 밀려드는 물결만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23해를 동고동락한 낡은 선박이 매여 있었죠. 이제 저 배는 온전히 나의 소유였습니다. 한편 도심으로 떠난 남매에게선 지난 열흘 내내 쉼없이 안부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유독 소녀의 목소리를 듣는 날이 잦았죠. 아저씨, 여기 도시는 짠내음이 하나도 없어서 참 이상해요. 수도에는 갯벌이 없단다. 내 대답에 이어진 바다도, 아저씨도 너무 그립다는 침얼거림이 오랫동안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무뚝뚝한 소년이 수화기를 넘겨받곤 했지만 결코 살갑게 긴 대화를 잇지는 않았습니다. 무탈하신가요? 어서는 되찾으셨고요. 내 짧은 긍정에 참 다행입니다 라는 안도뿐 늘 거기까지였죠. 사실 그 투박한 안부만으로도 내 마음은 꽉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나른한 오후 묵직한 세단 한 대가 선착장으로 미끄러져 왔죠. 홀로 운전석을 나선 이는 다름 아닌 그 백발의 회장님이었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우두커니 그를 맞이했습니다.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온 어르신은 망망대해를 깊이 눈에 담더니 이내 처연한 시선을 내게로 옮겼습니다. 수평선이 이토록 끝이 없구려. 평생을 질리도록 봐도 그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나란히 앉았죠. 밑바닥에서 스며드는 냉기 속에서도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나 역시 섣부른 재촉 없이 그의 침묵을 기꺼이 품어주었습니다. 찰썩이는 물소리가 3번쯤 방파제를 때렸을 무렵 그가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잃어버린 핏줄의 낡은 사진을 5년이나 품고 살았다오. 그 끔찍했던 태풍이 몰아치던 밤, 자식 내외가 출항했다는 정가를 끝으로 내 세상은 완벽하게 암흑 속에 잠겨버렸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지. 그 긴 시간 동안 내 옆을 지킨 건 다름 아닌 박재문이었어. 다독여주며 온갖 뒷수습을 도맡았으니까. 그 짐삼승만도 못한 놈이. 백발성상의 음성이 일순간 파르르 떨렸다.
내 어리석음이 화근이었네. 까맣게 속아 넘어갔지. 핏줄이 그자를 몹시 경계할 때조차 난 도리어 역정을 냈거든. 괜한 생사람 잡지 말라며 말이야. 사내는 묵묵구답으로 일궈냈다. 노구의 시선만이 묵직하게 일렁이는 수면 위를 향할 뿐이었다. 죽은 자식놈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 밀려온 물거품이 부서졌고 어부의 두 눈은 썰물의 자취를 가만히 쫓고 있었다. 어린 것들은 무탈합니까? 덕분에 큰 녀석은 제법 의젓하게 새 환경에 녹아들고 있다네. 속내 깊고 똑똑하지. 둘째는 여전히 주위를 살피지만 끼니는 챙겨. 반찬 투정은 없던가요? 푸른 생선에는 도통 손을 대질 않더군. 뱃사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건 미처 몰랐네요. 마주 앉은 이의 얼굴에도 짧은 화색이 돌았다. 찰나의 미소 끝 기나긴 정적이 흘렀고 이내 노파가 입을 뗐다. 이 무거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굽어있던 고개가 들렸다. 보잘것없는 내 핏줄들을 구한 일말일세. 애비조차 지키지 못한 목숨을 자네가 온전히 건져냈으니 시선은 다시 짙은 푸른빛으로 향했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상대는 보채지 않고 그 침묵을 온전히 품어주었다. 마침내 터져나온 목소리는 단담했다. 비바람 치던 밤 그물을 당기다 기척을 느꼈을 뿐입니다.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녕 그게 전부인가? 예, 그뿐입니다. 노인의 깊은 눈망울이 그를 꿰뚫었다. 자네 같은 위인이 어찌 이 외딴 곳에서 홀로 물질이나 하고 있는가? 그저 이곳이 제게 허락된 유일한 머문터일 따름입니다. 두 사람 사이로 다시금 긴 여백이 내려앉았다. 철썩이는 물결 소리 위로 바다새 한 마리가 수면을 스치듯 지났다. 그 꼬마 아이가 곁에 있었다면 필시 하늘빛을 제잘거렸으리라. 이윽고 방문객이 입술을 뗐다다. 큰애가 틈만 나면 자네를 찾더군. 어떤 말을 합디까? 아저씨가 차려준 끼니가 그립다며 말이야. 꼬불꼬불한 면발이라도 상관없다더군. 어부는 허탈하게 웃어버렸다. 변변찮은 면 요리 하나 내어준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막내는 자네의 숨결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린다는데 대체 무슨 영문인지 짐작도 안 가. 원래 속을 알 수 없는 녀석이잖아요. 늙은 몸이 천천히 기립했다. 사내 역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떠날 채비를 마치니가 덧붙였다. 둥근 달이 뜰 때마다 한 번씩 발걸음을 해주겠나. 어린 것들에게 말일세. 당혹감이 서린 눈빛이 물었다. 저 같은 놈이 감이요? 녀석들이 당신의 파도 이야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눈치라네. 짠내나는 풍경 속에는 23년이나 사가버린 낡은 어선이 매여 있었다. 누추한 지하 새방과 무거운 족쇄가 풀려버린 계저가 머리를 스쳤다. 30날의 하루쯤이야 무트로 나갈 수 있겠죠. 안도의 끄덕임과 함께 거친 두 손이 맞닿았다. 세월을 품은 노구의 손바닥은 유달리 거대했고 시리도록 얼음장 같았다. 온기가 스며들 때까지 맞잡은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진 뒤에도 그는 둑방 위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서쪽 하늘로 태양이 고꾸라지며 수평선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쳐둔 덫을 다시 거두어들여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다가올 내일의 출항을 대비해야만 했다. 판자를 딛고 걸음을 옮기며 그는 미친 듯 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미세한 기척을 회상했다. 오직 그 이유 하나뿐이었다. 더 이상의 거창한 의미 따위는 없어야만 했다. 허나 그 투박한 손길 하나가 세계의 죽을 뒤틀어 놓을 줄은 이 초라한 산의 본인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가판으로 올라가 질긴 어구를 펼쳐냈다. 거센 너울이 덮쳐오며 선체는 속절없이 좌우로 요동쳤다. 아득한 허공에서 바닷새의 길고 날카로운 울음이 메아리쳤다. 새가 창공 높은 곳에서 지저귀면 곧 찬란한 볕이 든다던 어린 소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인간의 운명은 이토록 지극히 평범하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결정되고 난다. 어구를 걷어올리고 파도 소리를 음미하며 수화기를 만지작거리던 찰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인간의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내가 수화기를 내려놓던 정적, 영란이 몰래 사본을 숨기던 그 짧은 망설임, 오빠가 떨고 있는 동생의 손을 꽉 쥐었던 그 미동의 순간들, 이 모든 파편들이 모여 거대한 섭리를 뒤바꿨다. 석가모니의 연기법은 이 진리를 관통한다. 삼라만상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으며 미약한 날갯짓 한 번이 거대한 폭풍우를 불러온다는 것을. 비바람 속에서 당겨진 어구 하나가 320억짜리 거학의 카르텔을 철저히 박살내버린 것처럼 우리의 소박한 발걸음이 어느 기슭에 닿아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금의 결단은 너무도 지엄하다. 성서의 가르침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의 곁을 내어주는 일이야말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그는 어린 남매의 과거를 캐묻지 않고 침묵으로 안아주었다. 출신도 머물 곳도 다가올 내일의 불안도 따지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온기를 나눴을 뿐이다. 참으로 그것뿐이었다. 그 사소한 위로가 결국 기적을 잉태한 씨앗이 되었다. 알베르 카미가 남긴 철학적 통찰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불합리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기어이 버텨내야 할 까닭은 오직 곁에서 온기를 뿜어내는 사람 때문이라고. 이 초라한 어부는 결코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저 독촉장에 시달리다 냄비에 해물라면 하나 투박하게 끓여낼 줄 아는 평범한 이웃.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단지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쳤다. 이 기묘하고도 따뜻한 인연의 끝자락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처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